오늘 책을 처음 받으셨죠? 최근 내용까지도 반영한다고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거의 이게 지금 계속 개정판을 매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회생제도 같은 경우는 그 생계비라는 부분이 매년 새로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매년 반영해야 되고, 실무가 지금 이게 200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한 해 계속 바뀌면서 어쨌든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도들이. 그러면서 그 변경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또 실무에서 유익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무에 변경되는 부분을 많이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반영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약간 독특한 사건이나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늘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랬을 때 책을 찾아보면 조금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물론 이론서는 다른 책을 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이론적인 강점이 바탕이 되어야 또 일을 하시기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서를 보시고, 이 책은 실무서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실무상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경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운 부분이니까 좀 써먹으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래도 기본은 또 그 어떤 제도인지조차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회생으로 89페이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개인회생 제도는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의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 금액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파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회생은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처음 시행 시기에는 8년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년으로 개정이 됐고요, 2006년도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10년이 더 됐죠. 2018년 6월부터 시행이니까 3년으로 기본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원칙은 3년으로 정해놨지만 5년의 기간을 최대 기간으로 하는 변제 기간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의 변제 기간이 짜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고 가용소득이라는 개념 아시죠?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용어로 접했을 때는 가용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소득이라는 부분에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생계비라는 부분을 공제하고 내가 변제에 투입해야 될 돈이 이제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투입해야 되는 돈,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돈이 이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돼요. 회생제도는 자기가 어떤 일정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산하고의 차이점이죠. 파산이 그렇다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알고 가시면 안 되죠.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파산 제도에서는 소득이 있지만 내 소득으로는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어떤 생계비를 공제하고 났을 때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전혀 도출될 수 없는 그런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죠? 기초적인 생활만 가능한 소득이 있는 분도 있고, 자녀분들이 많아서 생계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가용소득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는 거죠. 파산제도하고 또 비교를 하자면, 파산은 돈을 변제하는 변제 계획이라는 게 나오지 않죠. 이 제도를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연수원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어떤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평가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부채가
생각할 수 없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파산이라는 제도는 이 재산이라는 부분을 청산하는 거죠. 청산형이죠. 청산을 해서 이 환가를 해서 환가되는 금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당한 배당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배당 절차에 의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고 나면 이만큼 날라가겠죠. 이제 이 재산 환가된 금액만큼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이 남는 부채에 대해서도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이 되는 거죠. 청산, 배당, 그리고 남는 부채에 대한 탕감.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파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하고 비교할 때 회생이라는 제도도 사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속에서 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파산 제도는 이 청산, 환가라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거든요.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는 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그대로 채무자에게 두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대로 이걸 보유할 수 있는 거죠. 내 관리 권한 안에 있어요. 이것을 처분하든 뭐 그냥 그대로 내 재산으로 보유를 하든 내 관리 권한 안에 둬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채무 구제를 받게 되냐? 이 청산 가치로 평가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청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했을 때 내가 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회생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청산을 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이 1,000만 원, 이 사람과 이 파산한 사람과 비교하자면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이상을 이 사람이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그게 지켜지지 않는 변제 계획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대원칙. 자,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만 변제하면 다 돼요? 내가 지금 재산이 그럼 아무것도 없는 전체 다 해서 그 36개월 동안 100만 원만 갚으면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교집합이 돼야 되는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다 충족을 시켜줬을 때 이제 이 개인회생 제도는 통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채무자는 파산 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청산가치, 요거를 돈으로 환가했을 때 이 가치 이상을 변제 계획안을 짬으로써 이 개인회생제도, 즉 내가 버는 소득을 가지고 일정 가용소득이 나오면 이걸 변제해 나가서 이 채무를 탕감받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변제하고 나서도 남는 채무가 있다면 그 남는 채무는 이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됐을 때 우리가 면책받게 되는 거예요. 파산 제도도 이 재판 절차 내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면책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파산의 목적은. 그죠?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도 사실은 뭐 말이 회생이고 말이 파산이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한 가지 법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이 한 가지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의뢰인이 와서 저는 개인회생 상담하러 왔는데요 라고 해서 포커스를 개인회생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되고 내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파산과 회생을 오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해서 파산이 적합하면 파산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회생이 그 사람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회생이 적합하면 회생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회생하고 싶어서 왔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파산이란 건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죠. 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회생을 하러 오셨지만 지금 파산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회생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요건을 그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파산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럼 요건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분의 요건을 만들어주려면 강제로 없는 소득을 만들어주거나, 그죠? 또는 생계비를 분명히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확 내가 깎아내리거나 이런 그 사람한테 무리되는 요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요건을 구비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담을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변제 기간을 짜서 몇 년 동안 갚으시면 이제 개인회생이 통과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면 어떤 분은 늘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인가가 안 나면 어떡하죠? 불인가되면 어떡하죠? 폐지는
되면 어떡하죠? 이런 안 됐을 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불거져서 폐지가 되거나 뭐 불인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얘기한 부분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짰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얘기할 그런 요건들, 그런 어떤 원칙들을 충족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인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법원의 권한이 아니고 법원의 의무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 개인의 생은 인가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실 내용들에서 어떤 일정 요건이 다 구비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인가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그래서 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일정 뭐 법무사무실이나 변호사무실에서 뭐 불인가시 뭐 전액 환불 뭐 이런 것까지 막 걸고 그 영업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명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제시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꼭 영업을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요건만 딱 정확히 구비되면 나하고 상담된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의 요건만 딱 구비가 되면 어쨌든 통과는 법원은 시켜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 일반회생, 법인회생이라는 제도 있죠. 법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이 개인회생 제도하고 틀리게 우리가 법인회생이라고 하지만 이 법인회생 제도를 법인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 개인회생은 지금 우리 여기 의회에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에 벗어나는 개인들은 그럼 뭐 구제가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법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개인이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요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뭐 간이회생 제도든 이런 다른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사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제도하고 비교되는 것은 지금 이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요건에 부합하면 채권자들이 뭐 이의를 하든 뭐 이런 어떤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의를 통해서 그걸 뒤집지 않는 한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도 없고 이의를 받아들여서 뭐 법원이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개인회생 제도는. 하지만 일반회생 제도는 이 요건에 구비되지 않아서 이제 법인이 하는 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 일반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 요건을 통과해야만 하고 법원에서도 재량적으로 이 동의 요건에 구비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강제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또 가지고 있고 또 뭐 동의율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인가 불인가 여부를 법원이 또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이 회생제도 생겼을 때는 회생이 처음이니까 회생 강의를 듣고 가시잖아요. 저도 회생에만 이렇게 강의를 포커스를 둬서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해드리고 하다 보면 회생에 꽂혀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 회생을 통과시켜주고 이런 경우도 사실 초창기에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가뜩이나 8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절차를 제대로 다 완수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폐지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3년으로 단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의 이것을 끝까지 변제해내는 그런 수행률이 그렇게 꽤 높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반발이 굉장히 크죠. 개인회생 제도는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의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채무 금액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파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회생은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고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건데 5년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밑에 조문을 한번 보시면 176페이지네요. 거기 보시면 똑같은 조문인데 거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다만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614조 1항 4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실어 놓은 건데 결국은 대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걸어 놓은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어쨌든 작년 전에는 뭐 3년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하나 쪼개놓긴 했어요. 변제 기간을 설정할 때. 그리고 5년이 원칙이고. 원금을 갚다가, 이제 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5년까지 갚긴 하는데, 원금을 갚다가 3년에 못 미치는 경우 이자를 여기까지 갚아라. 이런 이제 원칙을 갖고 있고, 원금을 갚다가 3년에 이르는, 제가 지금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냐. 3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항상 원금을 먼저 갚는 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물론 원리금을 같이 변제하기도 하지만 원금을 먼저 갚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원금을 먼저 갚아요. 쭉 갚아 나가다가 아직 3년에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자를 또 갚으셔야 돼요. 이자를 갚는 변제 기간을 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금을 쭉 갚아 나가다가 아직도 못 갚았지만 3년에 이르렀고 청산가치가 보장돼요. 그죠? 청산가치 보장이 뭔지 아까 이해하셨죠? 좀 처음 듣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됐다. 이해가 이제 그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3년에서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갚는 분들은 원금의 일부를 갚고 이자는 100% 탕감이 되는 그런 변제 기간이 짜지겠죠. 근데 원금을 쭉 갚아 나갔는데 쭉 갚아 나갔는데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 그럼 보장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죠,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는 시점까지 변제 기간을 짜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대한 부분은 청산가치 보장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3년으로, 갑자기 5년이었는데 3년으로 기간을 줄였다 보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서 개인회생 하는 게 어려워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좋으라고 3년으로 줄여줬는데 변제 기간을 짜다 보니까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되거나 또는 청산가치 보장이 만약에 3년으로 뚝 잘라놓고 무조건 청산가치 보장이 돼야 돼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야 되는데 3년 안에 무조건 청산가치를 맞춰야 되니까 생계비를 줄이거나 없는 소득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야겠죠. 그래야만 이거를 월 변제하는 금액을 높여서 청산가치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지를 두고 있는 거겠죠. 이런 여지를 둬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죠? 3년으로 원칙 딱 했는데 청산가치 보장됐어. 자, 여기까지 변제 끝 가는 거고. 근데 3년을 했더니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네. 원칙을 넘어서서 이제 예외로 어느 순간까지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갚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을 꽉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뭐 이 사이에 어떤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제 기간을 짜시면 되고 뭐 원금을 다 갚았는데도 또 이자를 갚아야 될 여지가 사실 생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미가 크게 없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요 사이에서 청산가치가 종결되거나 또는 재산가치가 거의 청산가치가 없을 만한 분들은 보니까 요즘 3년 안에 거의 다 변제 기간이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3년으로 이제 변제 기간이 단축된 거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산가치 보장과 맞닿아서 요 여지, 단서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왜 바뀐 부분이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변제 기간 짤 때 어려울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의 양가로 2번에 보면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일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물상 보증인이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적 청구권이 아니다라고 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물상 보증인으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물론 내가 물상 보증인과 함께 뭐 채무를 같이 졌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이 되겠죠. 하지만 담보 제공자로서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는 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종 나타날 때 그렇게 이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권 있는 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개념은 거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채무가 나는 세금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회생제도 내에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세금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에 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부분은 무조건 100% 변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 변제, 이 세금 채무만 있어라는 얘기는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회생으로 일정 부분 갚고 일정 부분 탕감받고 싶어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의지를 관철해 줄 수가 없어요. 세금만 100% 있는 분들은.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일반 회생 채권자들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통해서 뭐 일정 부분의 세금이 구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100% 갚잖아요. 이 회생제도 내에서는 100% 갚는 변제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채무 조정은 분납이라는 이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응. 분납해서 100% 갚은 거잖아요. 그죠? 그 이익이 있는 거고. 파산제도는 어때요, 그럼? 똑같이 나 세금만 있는데 지금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알거지가 돼서 이제 나 파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돼요? 파산에서는 세금 채무가 면책되지 않죠. 비면책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 제도를 통해서도 또 세금 채무를 털 수는 없어요. 파산에서 우리가 세금 채무를 표시를 신청서상에 나 세금 뭐뭐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배당에 있어서의 문제. 배당을 누가 해요? 파산관제인이 하죠?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경매에서 배당할 때 그 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세금을 표시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면책해주겠다 이거를 이 파산제도로 세금을 털겠다라는 의미에서의 표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면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세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물론 그럴 거긴 하지만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일정 기준 이상 안에 예를 들어 뭐 30개월 안에 우선권 있는 채권이 다 변제돼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60개월이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통과 여부를 결정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회생위원들이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도 이렇게 하려는 경향성은 되게 강해요. 하지만 판례를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례가 지금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우선권 있는 변제가 다 변제돼야 돼 라는 기준을 네가 어디서 찾았냐 이거죠. 판례가. 이런 기준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침해가 있다거나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가 되었던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회생은 받아줘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를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금을 가지고 100%짜리를 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일정 기간 조금 과다한 세금 부분이긴 하지만 회생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이익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제기간을 짜고 여기 책에 적시해 놓은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장을 해보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판례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쓸데없이 네가 제시한 어떤 특정 기간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7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107페이지에 거기 판례 부분을 보시면 밑에 그 내용이 다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30개월 동안에 나눠서 해라. 그러면서 나에 보면 법원이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계비가 75,000 얼마가 된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 충족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해요? 이걸 보정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실패하는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지금 제가 다 부분 볼게요. 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거 넘어도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라고 항상 비교하죠. 여기 파산과 비교한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배당 절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파산 절차로 갔다고 했을 때 배당을 하면
배당의 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부분에 있는 부분이 순위가 아마 앞서서 결국은 회생으로 가나 파산으로 가나 이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될 금액이 큰 별 차이가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뭐 2분의 1 안에 갚아야 돼 이런 것들이 채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거라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법원이 제시하는 게 마치 그냥 완벽한 기준인 양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판례가 있으니까 조금 유두리가 있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거기에 그렇게 적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서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비면책 채권만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게 나와 있죠. 비면책 채권이 그럼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걸 보시려면 페이지 23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3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밑에 4번에 면책 제외 채권, 이걸 이제 앞에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한 건데, 결국 목록에 뭐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면책이 안 되는 채권, 회생 제도를 통해서 변제 기간을 마무리했어도 이거는 면책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법이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지를 보셔야겠죠.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당연히 목록에 없으면 여기서 채권자 목록이죠, 여러분. 자, 신청서가 뭐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당연히 면책이 안 되겠죠. 여기서 파산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산해서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면책이 안 될까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파산은 내가 파산 신청하는 의사 자체가 내가 목록에 기재한 채권자들에 대한 것을 면책받겠습니다 라는 의사로 보지 않고, 목록에 있는 것은 내 채무를 알리는 의미인 거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나는 포괄적으로 내 모든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전부를 갚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걸로 인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목록에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면책의 효력은 미치는 거죠. 다만 채권자와 다툼이 되는 이유는 악의로 목록에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록에 있냐 없냐를 싸우는 게 아니고 목록에 없는 게 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악의로 내가 여기 목록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절차에 참여하면 내가 이러이런 얘기를 할 거였거든. 내가 이러이런 이 일을 할 거였거든. 그러니까 너 나 일부러 빼고 한 거 아니야? 그치? 나 빼고 해서 너 이거 면책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의 어떤 악의를 주장하게 되면 맞네, 이 사람이 절차 참여 안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면책의 혜택을 받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그래서 비면책의 효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파산에서는. 회생에서는 목록에 없으면 악의 의무를 떠나서 이 개인회생 제도에 있어서의 면책의 효력을 받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파산하고 회생이. 그런데 그러면은 악의 부분으로 만약에 회생에서 악의가 붙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위에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 한번 보시겠어요? 회생에서 악의로 목록에 누락하게 되면 단순히 아까 비면책 채권에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서 내가 면책의 혜택을 못 보는 거하고 달리 악의자가 붙어버리게 되면 전책을 면책 불허가 하는 사유로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악의로 누락하게 되면 그 채권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악의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전체 모든 내가 통과됐던 개인회생 전체를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 개념을 모르시면 상담할 때 채권자가 종종 자기가 원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채무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지, 내가 선택한 어떤 채권자들에 대해서 회생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겠다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빼도 되나? 이 사람 이렇게 마음대로 어디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 듣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쨌든 목록에는 다 넣는 것이 원칙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넣고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그 사람에게 전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제 법무사님들이나 여기 상담하시는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상의 규정을 알려주고 이렇게 악의로 누락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전체를 다 면책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세금 부분 뒤에 또 넘겨보시죠. 벌금, 과료, 뭐 과태료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것이고,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상담해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중대한, 그 밑에 4번, 5번 보면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것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내가 어떤 그 뭐 횡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와서 판결을 받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거 맞아요.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감당은 안 되고 이 회생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갖고 왔다라고 하면 4번 내지 5번에 걸릴 상황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109페이지에서 지금 뒤로 넘어왔죠.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한 비면책 채권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는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한 뭐 간략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차 내에서는 파산도 마찬가지고요. 절차 내에서는 판사가 내가 지금 목록에 넣은 내가 신고한 이 채권자가 면책 채권이야 비면책 채권이야 라는 걸 판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너가 넣은 목록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비면책 채권인지 긴지 아닌지 나는 이 재판에선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야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예를 들어 그거에 의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파산 절차에서 파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비면책 채권으로. 근데 목록에 내가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10명의 채권자 중에 여기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면책이 떨어졌어요. 회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책이 이건 실제 사례인 거죠. 면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너무 날아갈 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 거 이제 뭐 이게 불법행위여서 비면책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이 어떤 뭐 폭행이 됐든 어쨌든 뭐 이런 사고에 의해서 고의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났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면책 목록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안 갚아도 돼. 면책이 됐어. 마치 이것까지 포함해서 면책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산 재판에서 회생 재판에서 이 판사는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얘가 비면책 채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제도 내에서 이 채권자가 나 비면책 채권이야. 목록에서 빼줘. 라고 다퉜으면 뺐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냐? 아니라는 거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럼 별도로 자기 이 채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소에서 다퉈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면책, 비면책 여부는 다른 재판에서 다퉈서 결국 이거 면책의 효력이 없어 라고 판단을 받아서 그대로 이것은 채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회생 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산 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면책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비면책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걸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사실은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생활이 안정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변제가 끝났어도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있다.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